자, 그러면은 바레인 그랑프리 프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레인 F1을 보는 분이라고 해도 그랑프리 때 이제 가끔 이름이 나오는 정도만 알지 어디 있는지도 참 알기 어려운 곳인데, 네. 이 바레인이라는 나라를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폴 씨는? 뭔가 느낌상 네, 동아시아가 동아시아는 우리나라죠. 네, 동유럽, 동유럽. 동유럽의 뭔가 지중해성의 따뜻한 날씨에 음, 약간 그런 느낌. 그거는 일단 전혀 아니고요. 일단 유럽 쪽은 전혀 아니고요. 네.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넘어가는 쪽에 있는, 굳이 따지면 중동 쪽 나라입니다. 아, 네, 이라크, 이란 쪽 말씀이신가요? 굳이 제가 알기로는 터키 주변이에요. 터키요, 튀르키예. 터키 주변이고요. 네. 튀르키예 주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튀르키예 주변이고, 전체 인구가 148만 명짜리인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148만 명이요. 네, 일단 이제 지금 서울 인구보다도 훨씬 더 작죠. 5분의 1도 안 되네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레인 나라 자체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다른 건 없고, 아랍권 국가인데 타 종교에 좀 관대하고, 오, 술이나 돼지고기 등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며 동성애까지 합법인 나라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기 쉽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 나라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이 외부 자본을 좀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게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좀 관대하게. 네, 동시에 여성의 정치나 경제적 참여도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오, 히잡이나 차도르처럼, 왜 저희가 그런 이제 중동 쪽도 그렇고 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 주변에 뭘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복장들에 대한 강요도 없는 편이고, 왕실 오, 여성들까지 서구적인 복장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와, 인구가 되게 적은 게 놀랍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나라가 두바이 같이 엄청난 부자 국가는 또 아닙니다. 아, 1인당 GDP가 2만 5천 달러라고 하니까, 나라 규모에 비하면 사실 엄청 부유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엄청난 부자 국가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포뮬러 1이 이 나라의 관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기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48만 명이면 그럴 수 있죠. 네, 2024 시즌, 작년 시즌에는 바레인 그랑프리가 시즌 첫 그랑프리였는데요. 네. 네, 작년 초반에 대부분의 레이스가 그랬지만 그냥 베르스타펜이 폴투윈을 가져갔습니다. 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스타팅 그리드는 이제 작년에는 베르스타펜, 르클레르, 조지 러셀, 그리고 페라리의 사인츠, 그리고 5위가 이제 레드불의 페레즈 선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실제 레이스에서는 5위로 출발했던 페레즈 선수가 2위로 끝나면서 막스 베르스타펜의 폴트윈 플러스 레드불의 원투 피니시까지 가져왔습니다. 오, 그리고 이 작년에 바레인 그랑프리가 좀, 제 생각에는 츠노다 네. 선수가 올 시즌 초에 레드불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레이스 후반, 그러니까 전체 57랩짜리 레이스에서 52랩째 RB가 13위에 유키한테 네.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한 바로 뒤에 다니엘 리카르도를 보내주라는 팀 오더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52랩째, 전체 57랩 중에서 굉장히 후반부죠. 네. 근데 그러니까 뒤에, 17이라고요?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보시면 다시 얘기를 13이었나요?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네. 자, 레이스 후반 57랩짜리 레이스인데 네. 52랩째 이제 이 RB, 그때는 이제 RB가 아니었죠. 그때는 레이싱 불스였나요? 알파타우리였나요? 예, 이름이 갑자기 알파타우리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작년이 알파타우리였나? 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네. 어쨌든 이제 RB는 13위 에츠노다한테 뒤에서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한 다니엘 리카르도, 그때 이제 RB의 팀 라인업이 유키하고 리카르도였습니다. 네. 근데 리카르도가 뒤에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오고 있으니까 얘를 보내줘라, 쉽게 말해서 이제 드라이버 스왑을 해라라는 팀 오더가 나옵니다. 네. 양보를 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트노다는 근데 여기서 격렬히 반응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격분하면서. 네. 결국 리카르도를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두 랩이 지난 54랩째 보내줘요. 거의 끝날 때쯤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왑이 늦어지면서 애초에 뒤에 있던 리카르도의 소프트 타이어의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하. 이후 리카르도가 빠르게 달리지 못하고 그 앞에 있었던 하스의 케빈 마그누슨을 전혀 위협하지 못하자 격분한 츠노다가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레이스가 끝난 뒤 네. 이 마지막 쿨다운 랩이라 그러죠. 네. 랩을 돌면서 레이트 브레이킹을 하고 휠 투 휠을 리카르도한테 걸면서
이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 그 귀여운 츠노다가. 그러니까 이 귀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죠. 만약에 이러다가 만약에 두 팀 다 레이스를 잘 완주를 해놓고 아이고. 사고라고 난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얼마짜리 손해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전반적인 팀 케미스트리적인 부분이라던가. 네. 뭐 나중 가서 두 선수 다 잘 화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레드불이 이번에 로슨 선수를 올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츠노다 선수의 멘탈, 이 맥스 베르스타펜이라는 지금 현 시대 최고의 드라이버 옆에서 달리는데 이러한 멘탈 상태로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레인 그랑프리가 첫 그랑프리였는데 이 그랑프리 전에 이미 루이스 해밀턴의 페라리 이적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인츠와 해밀턴은 되게 사실 어색한 상태로 1년을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지게 발표를 해놔가지고. 그죠? 시즌 초반부터. 근데 뭐 이게 페라리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팀을 흔들려는. 뭐 근데 아. 그러면서도 사실 본인들도 흔들렸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어쨌든. 근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첫 레이스였는데 이때가 네. 해밀턴은 9위로 시작해서 7위로 끝나고 사인츠는 조지 러셀에다가 팀메이트인 르클레르까지 추월해 가면서 3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네. 사인츠를 버리고 우린 해밀턴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첫 그랑프리에서 해밀턴보다 사인츠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때도 네. 살짝 애매했죠. 약간 분위기가 어색한 느낌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어사입니다. 있겠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레인 서킷에서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인츠 선수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바레인 그랑프리 자체는 되게 사고가 좀 크게 나는 서킷이에요. 네. 이 작년에는 또 오랜만에 아무도 리타이어하지 않으면서 20명 다 잘 피니시를 했는데 또 무슨 사고들이 역사상 있었는지 한번 보자면 네. 2020년에 하스 소속의 로맹 그로장 선수가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혹시 그 사고인가요? 무슨 사고요? 그 유명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굉장히 뭐 불길 유명한 속에서- 사고가 많은데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아 맞습니다. 그 사고입니다. 야. 전반 이 배틀을 하다가 대열에서 나오다가 이 뒤에서 오던 알파타우리의 다닐 크비앗 선수와 충돌을 하면서 가드레일에서 미끄러지면서 시속 220km로 가드레일에 충돌을 했고 차가 반토막이 나면서 폭발해 버렸어요. 220km요. 근데 이때의 사고도 결과적으로는 헤일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면서 이 불길을 뚫고 그로정 선수가 손에 약간의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이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야, 이 제 사고 장면을 기억해 보자면 네. 불길이 한참 치솟는 와중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가 뭔가 딱 그 주인공이 살아 돌아오는 엔딩씬처럼. 맞습니다. 그때 거의 하스 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트 크루들이 정말 그 화면만 딱 응시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제발 무사해라라는 마음으로. 모든 그러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뭐 다행히 아무런 이제 영향이 없었다. 야, 대단합니다, 그것도. 자, 그리고 바레인 서킷은 지금 있는 이 바레인 서킷의 바깥 아웃라인 서킷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샤키르 서킷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 그냥 네모난 거의 코너가 급격한 코너가 아무것도 없는 거의 그냥 되게 무난한 서킷인데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그랑프리를 대신해서 일회성으로 개최한 그랑프리입니다. 그 네모난 서킷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 그로장 사고가 일어나고 네. 일주일 있다가 바레인에서 그랑프리를 한 번 더 했어요. 네. 그래서 2020 시즌에는 바레인에서 2주 동안 있었습니다. 팀들이. 그게 사고 때문에 한 번 더 한 건가요, 그러면? 사고 때문 아니고 2020년에 다른 그랑프리들이 코로나19로 취소가 되면서 그랑프리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여러 번 한 거죠. 아하. 전반적인 시즌을 채워야 되니까 횟수를. 네, 코로나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메모러블한 굉장한 레이스가 됐는데 네. 이때 어떻게 됐냐? 이 레이싱 포인트 지금은 이제 에스턴 마틴 팀의 전신인데 네. 레이스 포인트 소속의 세르지오 페레즈 선수 지금 이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막스 베르스타펜의 세컨드 드라이버로 뛰었다가 이제는 지금 포뮬러 1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네. 세르지오 페레즈 선수가 은퇴의 기로에서 190번째 레이스 만에 커리어 첫 우승을 따는 레이스가 바로 이 샤키르 서킷. 이야. 이 굉장히 무난한 네모난 서킷에서의 레이스였다. 190번째 레이스만 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게 야, 190번이나 해가지고 우승을 못했으면 사실 그 전에 퇴출되었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긴 하거든요. 포뮬라 1에서는. 뭔가 능력이 있거나 했겠네요. 능력이 굉장히 애매했던 거죠. 아, 굉장히 이거 내보내기도 뭐 그렇고. 그쵸, 내보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싶지만 190 레이스나 버텼다는 거는 정말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페레즈 선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페레즈 선수가 멕시코 소속의 드라이버입니다. 네. 이 멕시코의 기업이라고 할까요? 멕시코 기업은 아니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멕시코 마피아였거든요. 페레즈 선수가요? 제 마피아는 아니고, 오케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네. 자, 페레즈 선수가 멕시코 국적의 선수인데 카르텔 멕시코에 말씀이신가요? 있는 아니 카스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멕시코에 굉장히 큰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이 이 페레즈 선수를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 같은 히스패닉 계열이라서. 그러니까 히스패닉이 아니 페레즈 선수가 멕시코인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패닉 계열인 거죠. 그죠? 아니 근데 같은 히스패닉 계열이 아니라 아니 멕시코 기업이 멕시코인을 후원을 한다고. 굳이 히스패닉 아, 계열이 아니라 같은 나라라고요. 아, 같은 어. 계열이 아니라 같은 진짜 계열을 떠나서 그냥 애초에 가족이었네요. 같은 나라인데 뭘 같은 나라 계열이야. 아하. 그러니까 한국인 드라이버가 있는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에서 후원을 해준다 이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같은 동양인이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그냥 맞네요. 한국인이니까 하는 거지. 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페레즈 선수가 드라이버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약간 스폰서 계약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사실 페레즈 선수가 190번째 레이스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작년에 페레즈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는데도 네. 생각보다 레드불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페레즈 선수의 이런 후원, 이 멕시코 쪽에서 오는 이런 스폰서 금액 때문에 쉽게 내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츠노다 네. 선수의 이번 그 일본 그랑프리의 좀 이른 승격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다른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이 고려가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 당시 윌리엄스 레이싱에서 뛰던 조지 러셀 선수가 코로나에 확진된 루이스 해밀턴 선수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메르세데스 차를 탔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퀄리파잉에서 두 번째 그리드를 기록하고 레이스 스타트에서 바로 1위로 올라섰으나 이제 이때가 이제 메르세데스에서 이제 해밀턴 선수와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뛰고 있을 때인데, 네. 발테리 보타스 선수는 그대로 뛰고 해밀턴 선수 대신 조지 러셀 선수가 뛰었으니까 이 보타스 러셀 이걸로 이제 간 겁니다. 네. 이제 간 거였는데 이제 경기 후반부에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메르세데스가 더블 스택을 시도를 합니다. 더블 스택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두 드라이버를 같은 랩에 피트인을 시키는 거죠. 팀 전략의 입장에서. 그게 또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위가 엄청나게 좀 붙어 있지 않는 이상 네. 그냥 보내자마자 바로 다음 걸 준비를 하면 돼. 아, 간격이 좀 멀었겠군요, 그러면. 저 실제로 간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근데 네. 결과적으로 더블 스택은 어쨌든 두 번째 드라이버가 살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격이 크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간격이 끄면 더블 스택이라고 굳이 안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피트 크루들이 쉬는 시간 없이 보내자마자 바로 다음 거에 딱 그 피트 스탑을 진행을 하는 그 정도의 이제 행위를 저희가 더블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메르세데스가 보타스 그리고 러셀을 이렇게 피트 스탑을 시켰는데 보타스한테 줄 타이어를 러셀한테 끼웁니다. 예? 이 피트 스탑 상황에서 혼선이 있었던 거야. 아, 원래 보타스한테 껴야 될 타이어를 러셀한테 끼우면서, 네. 그러면서 러셀이 다음 랩에 다시 피트인을 합니다. 그걸 다시 갈러요. 그쵸? 거기 다시 가려고 아이고. 다시 피트인하면서 시간 손해를 정말 많이 보게 됐고, 네. 이때 그래서 2위로 시작해놓고 14위까지 피트인을 두 번에 끝내고 나니까 14위까지 밀렸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추월을 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9위로 마무리를 했고, 이것이 조지 러셀 선수의 커리어 첫 포인트였습니다. 이야. 정말 수많은 억가에도 포인트를 따냈다고 볼 수 있고, 네.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러셀한테 좋은 차만 준다면 확실히 성적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윌리엄스 차량으로 포디움에도 한번 오르면서 2022년부터 메르세데스의 풀타임 드라이버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야. 지금은 메르세데스에서 정말 퍼스트 드라이버로서 굉장히 장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바레인 그랑프리의 뷰포인트를 좀 꼽아보자면, 네. 첫 번째는 노포인트의 알핀, 이제는 포인트를 딸 때가 됐다. 한 점이라도.
맞습니다. 알핀이 이렇게 떨어질 팀이 전혀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핀이 지금까지 뭐 타이어 전략에서 엄청난 미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다고 매 레이스마다 리타이어를 했던 것도 아닌데 네. 완주를 하는데 그냥 느리거든요. 크게 미끄러진 게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업그레이드를 가져와서 이런 프랑스 팬들한테 좀 포인트를 신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네. 자, 두 번째는 츠노다 선수. 과연 이제 레드불에서 자신의 입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준호다 선수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계속 레드불의 세컨 드라이버가 RB 선수들보다 못하는 간격이 계속 포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츠노다 선수가 적어도 포인트라도 땄으면은 네. 조금이라도 이게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로슨 선수 대신에 올리라는 약간 뭐 저희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사실 포뮬러 1 팬들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혼다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죠. 충분히 근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약간 혼다랑 츠노다도 입지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로슨으로 바꿨는데 지금 오히려 하자르보다 또 못하는 상황이고 포인트를 따오지도 못했어. 베르스타펜이 61포인트인데 레드불의 포인트가 61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네. 츠노다 선수가 어쨌든 이 혼다가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해당 그리드를 좀 차지를 한 만큼, 지금의 시트를 차지를 한 만큼 네. 빠르게 자신을 조금 입증을 하고 자신의 좀 포지션을 봐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냉혈한들만 모여있는 레드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워낙에 또 이번 그랑프리 뿐만이 아니라 모두 통용되는 거긴 하지만 또 맥라렌의 강세를 과연 작년까지 우승을 또 차지했던 베르스타펜이 이번 일본 그랑프리처럼 어떻게 또 잘 저지를 할 수 있을지, 또 아, 이번에 이제 메르세데스 러셀과 키미 안토넬리 선수는 지금 모든 레이스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뽐내고 있는데 네. 이쯤 되면 이제 메르세데스에서도 좀 우승을 할 때도 한번 된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4위, 5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컨스트럭터 포인트 경쟁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고, 네.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한 번은 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레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또 조지 러셀 선수도 바레인, 물론 이번에는 샤키르 그 서킷이 아니라 바레인 서킷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전에 좋은 기억이 좀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바레인에서 그렇게 못하던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러셀 선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 지금 둘이 아주 그림이 좋거든요. 러셀 선수랑 안토넬리 선수. 굉장히 큰 형과 약간 지금 굉장히 또 잘해주는 동생 이런 느낌이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약간 순위가 정말 또 미묘하게 러셀 선수가 계속 안토넬리 선수보다 조금씩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은 안 돼. 그래서 러셀 선수가 그래도 이 신인한테 안 밀리면서, 신인이 엄청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팀 내 입지가 아직까지는 내가 확실한 퍼스트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뭐 팀의 뭐 우승 이런 걸 제외를 해놓고서, 왜냐면 지금 네. 뭐 노리스 피아스트리 지금 누가 더 낫네 하면서 이런 식이고, 레드불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베르스타펜 말고는 믿을 사람 끝났죠. 하나가 없고, 네. 뭐 페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좋죠. 지금 뭐 실격하고 난리 났고 해밀턴 데려왔는데 지금 사인츠가 저기 아이고. 윌리엄스에서 잘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니까 네. 페라리 팬들 웁니다. 지금 그래서 팀 봤을 때 그냥 메르세데스가 제일 화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장 뭐 저녁 식사를 한다, 가장 덜 어색한 팀이 메르세데스 팀이 아닐까. 맞습니다. 지금 러셀 당직 사관을 지금 2병이었거든요. 원래 안토넬리가. 네, 지금 1병입니다, 이제. 전문화사, 아니 뭔 1병이에요. 지금 전문화사 정도는 됐죠. 지금 5위, 지금 드라이버 챔피언십 5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뭐 조기 진급한 상병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전문화사를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1병. 간부 네. 사원에 신청한 뭐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바레인 그랑프리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저희는 바레인 그랑프리가 끝난 뒤 바레인 그랑프리 리뷰 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레인 그랑프리는 사실 일요일 밤에 하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밤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랑프리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시간대에 봤는데, 맞습니다. 밤에 보고 나서 뭐 월요일쯤은 돼야 저희가 좀 업로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녹음은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